KF-21 960대 세계 최대 생산 기술. 미국 경악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었네? KF-21 생산 효율 42조 원 경제 효과. 항공 엔진 자체 기술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전 세계적으로 10개국 미만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력으로도 보기 때문에 높은 수출 통제를 통해서 항공 엔진 기술을 보호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KF-21 수리용과 같이 국산 항공기에도 외국산 항공 엔진이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엔진까지 다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 엔진 국산화가 필요해요. 민, 관, 군의 첨단 항공 엔진 국산화 개발을 위한 노력. 이렇듯 첨단 엔진 국산화를 위해 우리나라도 열심히 개발에 임하고 있어요. 민, 관, 군 모두 함께 말이죠. 그 중에서 민간 기업 대표에는 하나에어로프세이스가 있습니다. 이미 10,000대 이상의 항공 엔진을 생산한 경험이 있기도 하고, 미국과 유럽에서 연구개발센터를 개발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믿을 수 있는 기업이죠. 2028년까지 엔진 연구 인력을 최대 80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고, 현재는 250명,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개발 역량을 고도화할 전략까지 가지고 있어서 첨단 항공 엔진 국산화가 될 날이 더 기대됩니다. 여기에 방사청장의 말도 주의 깊게 볼만합니다. 우리나라의 첨단 항공 엔진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를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공군, 국립과학기술연구소, 기업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연말까지 항공 엔진 개발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엔진을 국산 전투기에 적용하면 국가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방사청과 공군, 업체, 학계 모두 힘을 모아서 올해 연말까지는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첨단 엔진 국산화를 위한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게 되었어요. 첨단 항공 엔진 국산화가 만들어낼 경제적 파급 효과. 첨단 항공 랠리 미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가 미국 코네티컷에서 퓨처 엔진 데이를 개최하며 글로벌 항공 엔진 사업을 확대했어요. 참고로 코네티컷주의 항공 엔진 제조업은 2022년 기준으로 연간 66억 달러의 GDP를 만들어내고 일자리는 15,500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코네티컷주는 제조업을 지원하는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100명 이하 소규모 기업도 최대 25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 사업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유일의 항공 엔진 회사로서 항공기 엔진 개발부터 양산까지 힘쓰고 있다는 사실은 희망적으로 다가옵니다. 차세대 엔진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첨단 항공 엔진 국산화의 미래가 밝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련된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2050년까지 생산 파급 효과는 최소 30에서 43조 원으로 추정되고 향후 개발까지 고려하면 최대 95조 원까지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2024년의 암살 시나리오. 대한민국은 정말 안녕한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10조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 즉 인간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명시했다. 동시에 이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헌법 69조에 따라 다음의 선서를 하고 취임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10조와 69조를 종합하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인간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다. 최근의 현실로 돌아와 보자. 우리는 12월 3일 밤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지금도 아직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지만 일단 급한 불은 껐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그것은 대통령이 야당으로 상징되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었다. 그간의 과정들을 하나씩 나열하기보다 서두에 언급한 인권과 관련해 중요한 지점에 초점을 맞춰보자. 체포자 명단과 연관이 있다. 국회 국방위 질의 과정과 검찰의 여인영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내용을 다룬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체포자 명단에는 15명 내외의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우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국회 증언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을부터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홍 차장은 여인영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오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정청래 법사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양경수 민준오총위원장 등의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고 증언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국회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비와폰으로 직접 지시를 받았는데 의결 정족수가 차기 전에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했다. 이를 재확인하듯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도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지시하길 14명 정도의 요인들을 체포 후에 수방사 지하 벙커에 가두라 했다라고 말했다. 그 사이에 내란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로부터 13일 새로운 사실이 추가됐다. 그것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위치 추적을 요청한 15명 명단을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쭉 불러줬는데 조지호 청장이 한 명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 선고한 판사라고 밝혔다. 그 판사는 김동연 판사로. 김 판사가 명단에 포함된 것은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했기 때문이다. 놀라운 이야기는 또 나왔다. 13일 난 12시께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인 김어준 씨는 참고인으로 나와 자신이 받은 제보를 폭로했다.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걸 전제로 말이다. 내용은 영화 시나리오와 유사할 정도로 충격적이다.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증언과 정황을 맞춰보면 이렇다. 윤석열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 정보사 등의 우두머리 장군들과 공모해 한동훈을 사실하고 언론을 동원해 북한군 소행으로 여당 대표가 살해됐다고 알린다. 또한 조국 대표 등을 북한군이 구출하려는 그림을 만든다. 이를 미끼로 비상계엄을 정당화한다.
그 기간 동안 포고령을 통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인권을 제한하고 파시즘 체제를 구축한다. 이런 사회는 정권의 공포 정치에 순응하는 존재만 살 수 있다. 그리고 김건희는 통일 대통령을 꿈꾼다. 갈수록 황당함이 극에 달하지만 진위 여부를 따져보는 것은 마땅해 보인다. 헌법을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해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는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대통령이 자기와 부인 그리고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의힘에 해로운 존재들을 계엄을 계기 삼아 체포 구금 제거하려 했다. 심지어 사살이란 말까지 나왔다. 나아가 그런 범죄를 북한군의 소행으로 위장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북풍을 조장해본다는 이데올로기와 반공의식을 강화하려 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등에 업은 북한 침략을 시도하려고도 했다. 작게는 요인 암살을, 크게는 한반도 전쟁을 획책한 것이다. 엄청난 범죄 시나리오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깃들어 있다는 의미다. 이 황당무계한 이야기 속에 민주주의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특히 김어준 씨가 폭로한 제보 이야기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점들이 많아 조심스럽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바만 보더라도 2024년 대한민국은 결코 빈권국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폭력국가임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은 온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선 7일 탄핵 소추안 1차 표결 때 대국민담화를 하고 퇴근한 이후로 닷새 만인 12일에 출근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30여 분 대통령실에 머물다 퇴근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인간 존엄성 행복 추구권을 누릴 수 있게 보장해야 함에도 그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고만했다. 12일 담화. 그러고선 계엄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선포한 것이고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며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체포자 명단이나 암살 시나리오, 국회 선관위 등 기관 침탈 등이 입법, 사법, 행정 전반에 대한 내란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가 군통수권자로 행정부 수반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한 이 내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답은 자명하다. 여야를 떠나 윤석열을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민 행복 추구권을 확보하기 시작해야 한다. 특히 오늘 14일 윤석열 국회 탄핵 소추안 2차 표결에 국민의힘이 예전처럼 비겁하게 숨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 당당히 찬성표를 던지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에 돌아갈 호칭은 내란 부역자밖에 없다.